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 의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매운동 반대예요. 왜냐하면 하고는 싶은데 불매운동을 했을 때 본사가 얻는 타격에 비해서 본사는 미미합니다. 오너 일가들이고 보고 한다고 뭐 얼마나 타격을 받겠어요. 주식 좀 떨어졌다가 다시 복귀하지 시간 지나면. 당장 이 가맹점주 자영업자들이 받는 타격이 너무 크니까 저는 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도 가끔 이 파리바게뜨 매장 들어가면 자영업자는 사장이 혼자 앉아 계시는 매장이 꽤 있단 말이에요. 있죠. 그럼 그 자영업자분들 속 타들어가는 거거든. 당장 그분들이 얻는 타격이 너무 커서 예. 그렇죠.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일단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4부 빼꼼 경제 알려는 드릴게. 행동을 알아서 하세요. 이 시간에 들어왔는데 오늘 첫 번째 하기 전에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SBS의 한남매 한지연 한상호 기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진짜 알려만 드릴 게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가. 알려는 드릴게요. 네, 왜냐면 인도랍니다. 영국의 총리가 인도계 젊은 남자 총리가 뽑혔다. 뭐 알려만 드려야지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 여기다 뭐 투표권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거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요동치는 국제 채권 시장의 흐름과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 미치는 경제적 파장 정도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지적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아는 게 힘이고 네. 아는 만큼 투자도 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수익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일단 알려는 드리고 알려는 그 드리고. 들은 정보를 갖고 우리 청취자분께서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실 수 그러면 있는. 이제 영국 총리가 바뀌었으니까 국제 채권 시장 어떻게 움직일 거다. 채권 투자하실 분은 하고 뭐 이런 아니 거라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알겠어요. 기상 정보 왜 듣습니까? 날씨 바꿀 수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알겠어요. 근데 오는 기상 정보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냥 한번 해본 말인데 반발이 너무 어서 세서. 시작하세요. 네. 자, 이 영국 신임 총리 네. 수넥 총리인데 네. 일단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고 누가 소개해 주실까요? 한지영 제가 기자. 좀 약간 이력이 많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42살로 210년 만에 최연소 총리 기록을 세우게 됐고요. 42살. 네, 42살이고 또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인도 혈통으로 영국의 첫 비백인층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는데 근데 이 수넥 총리는 이민자 가정 출신이긴 하지만 상당히 유복한 집안, 특히 인도 카스트 제도에서 최상위층이죠. 브라만 계급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가 의사 약사고 그리고 또 뭐 영국 옥스퍼드대나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공부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 전형적인 엘리트 정치인. 고등학교도 사립학교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사립학교 나오고요. 또 특히 이제 결혼을 아주 잘했다고 해야 할까요? 특히 인도 이 억만장자와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 재산이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2천억 원에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못하는데 부부 재산이 1조면. 예, 웃음이 조금 나오는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기 전에 발표했던 재산보다 2배가 많고요. 또 이 부부 이 재산 대부분이 수넥 그 총리의 장인이 설립한 회사 인포시스라고 들어보셨죠? 이 인포시스가 인도의 2위 IT 업체인데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그런 업체거든요. 여기 이제 4위입니다. 그래요? 네. 뭐 여러 가지 이력이 많은데 일단은 뭐 옥스퍼드 출신인데 그 옥스퍼드의 PPE라고 정치 경제 철학 전공. 네, 융합 전공. 영국의 최고 엘리트들. 그렇죠. 뭐 리즈 트러스트 전 총리 바로 직전 총리도 거기 출신이고 그리고 또 이제 금융기관 경험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있었고 헤지펀드도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그 영국 그러니까 인도계라는 또 힌두교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종교는 힌두 개종은 아니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데 뭐 실제로 커리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인도 쪽에서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하고도 비교를 하는데 사실 오바마 대통령도 흑인이긴 하지만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받을 분 하버드 로스쿨 출신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로리뷰 편집장까지 했어.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커리어상 지금 영국이 가장 위기인 부분이 금융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리즈 트러스트 총리의 감세 안으로 촉발된 영국의 금융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기대를 받고 취임을 한 거고 실제로 취임을 하자마자 영국 금융시장이 반응을 바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국고채 30년 만기 채권 금리가 다소 떨어지고선 채권 이자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파운드화도 계속 떨어지던 파운드화도 좀 상승으로 돌아섰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하도 영국 총리가 자주 바뀌어가지고 네. 한때 일본 보는 것 같아. 뭐 6개월 만에 바뀌고. 그렇죠. 전 총리 보리스 존슨 총리 때 재무장관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맞습니다. 그때는 금융정책 어땠어요? 그때 금융정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그 당시에 뭐 여기는 기본적으로 네. 그 브렉시트에 찬성을 했고 네. 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정책도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써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들어오면서는 그래서 이게 너무 시장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긴 한데 지금 내놓는 안들을 보면은 뭐 노동자들과 관련해서도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도 조금 전향적인 부분들 내놓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시장 일변도로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네. 기대감이 지금 큰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럼 그 트러스 총리 때요, 네. 기자. 트러스 총리 때 저 무슨 이상한 감세안 발표했다가 네. 영국 국채 파운드가 같이 떨어지고 국채 막 가격 올라가고 그러니까 영국 진짜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게 난리도 아닌 상황이 뭐냐면은 당시에 유동성의 양적 완화를 줄이던 상황입니다. 줄이던 상황인데 돈을 채권 풀어버렸어. 값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이게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돈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돈을 풀어야 되는 이 진짜 정부와 중앙은행이 완전 반대의 정책으로 가면서 완전 황당한 상황을 만들었던 한으로 거였고, 치달았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영국의 산업 구조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부분 그리고 이게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뭐냐면 글로벌 채권 시장 전체를 요동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추경호 장관이 말한 기사가 나왔었는데 추경호 장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글로벌 채권 시장이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가장 불안하고 최악의 상황이다. 아 맞아 봤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각 채권은 뭐냐면 그 나라의 채권이지 않습니까? 네. 그 나라의 채권 그리고 전체적인 국가의 신용도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안정적이어야지 국채들은. 네, 그렇죠. 선진국 근데 국채들은. 그 부분들이 불안하다는 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피 채권 난리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무조건 불안을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뭐 쉽지 않은 상황에서 네. 그 상당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영국의 금융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다는 거. 이 시그널 자체는 자, 그러면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영국의 뭐 무슨 인도계다, 뭐 힌두교다, 뭐 젊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양력을 보면 사립학교 나오고 옥스퍼드 정치경제 철학 전공에 스탠퍼드 MBA에 그리고 저 골드만삭스 근무 이력에 헤지펀드 근무 이력에 네, 그렇죠. 전 세계에서 금융 관련된 사람치고 학력 경력은 탑티어예요. 원탑 1등. 그렇죠. 어? 이 일단 사람 재무장관 됐어. 비싼 데는 다 다니고 비싼 거는 다 배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깔끔하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한 이력서랑 경력은 화려해. 네. 이 사람 재무장관 됐어요. 네. 그 혼란스러운 영국 금융시장을 바로잡고 뭔가 해낼 수 있어요? 기대가 있긴 한데 기대가 있긴 하다. 지금 기본적으로 영국 산업 기반과 그리고 금융시장 상황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나아질 거라는 기대인데 여전히 지금 뭐 파운드와 약세는 계속 되고 있고 여전히 약세가 네, 계속돼요? 그렇죠. 그리고 영국 채권에 대한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는 거는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파운드 가치는 조금 올라갔다는 거죠? 네, 예전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기대심대로 뭔가 저 사람은 해내겠지. 트러스랑은 달라. 학교는 같은 학교 나왔지만 뭐 이런 네. 거구나.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걸 좀 보시면 앞으로 저 보시고 파운드와 가치가 요 상승이 어떻게 될지. 다음 주제는 SPC 얘기인데요. SPC 시장 점유율 공개됐어요, 한 기자? 네. 높죠. 지금 네.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요. 네. 이게 80 몇 %, 지금 총 전체가 잠시만요. 제가 빵류 지금 제조업자 밑으로 80권? 내려가서요. 네네. 네, 지금 이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인데요. 전체 이제 빵 제조업체가 82개인데 이 전체 매출이 4조 5천억 원인데요. 빵 SPC. 회사 전체. 네, 전체 매출이 4조 5천억 원 정도 되는데 SPC 그룹 계열사 5건 매출이 무려 이 3조 8천억 원으로 비율로 보면 83.4%나 달합니다. 아니 SPC 빵 회사 그게 그렇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파리바게트. 5개 보면 파리크라상, SPC 삼립, 또 SPL, 샤니, 호남샤니 이렇게 5개인데요. 아, 저희 저 파리바게트랑 파리크라상 같은 이 매장뿐만 아니라 네. 마트에서 파는 샤니, 삼립 요 네, 빵까지 그런 것도 합친 다 거구나. 합쳐서 다 SPC 거고요. 네. 매출 상위 1위부터 5위가 싹 다 이 SPC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밑으로 이제 순위를 보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로쏘, 서울식품공업, 신라면과는 저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신라면과 예전에 네. 유명했죠.
그렇죠. 푸드코어, 유로베이크 뭐 이런 순으로 그 뒤에 6위부터 나왔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익숙한 건 신라면가밖에 없어서 그만큼 정말 우리는 SPC 빵만 먹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근데 조금 약간 화가 나는 부분은 여기에다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 SPC가 지금 반박을 하고 나섰어요. 빵을 만들거나 베이커리 운영하는 기업들이 누락해서 이게 착시 효과 때문에 80 몇 %까지 나온 거다. 누락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뚜레쥬르인데. 아, 나도 갑자기 그 생각했어. 아까 한지영 기자 얘기할 때 뚜레쥬르는 왜 없지 이렇게. 네, 원래는 이제 파리바게트에서 2위거든요. 근데 네. 이거 가지고 있는 CJ 푸드빌이 이 산업분류상의 빵 제조업이 아니라서 서양 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류에 빠졌습니다. 뭐 빕스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으니까 서양 음식점으로 돼 있다. 네, 그래서 네. 아예 그리고 또 동네 빵집은 아예 집계가 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렇긴 하네. 그렇죠. 조금 뚜레쥬르가 그거는 빠졌으면. 맞는 말인데 네.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꺼냈어야 됐나 이런 조금 의구심은 있고요. 근데 네. 아무튼 국내 전체 이 제빵 시장 크기가 원래 그러니까 4조 5천억 원이 아니라 최소히 7조 4천억 원까지 올라가서 SPC 점유율이 40% 후반 정도로 본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래도 있습니다. 절반입니다. 그래도. 네. 그래도 그러니까 뭐 절반이죠. 네. 80%까지는 아니겠지만 뚜레쥬르 넣고 뭐 동네에 유명한 빵집들 있잖아요. 로컬 빵집들. 네. 그런 거 다 넣어도 40%는 넘는다는 거잖아요. 50% 50% 육박한다. 육박한다는 네. 거잖아요. 거기다 또 우리 편의점 가면은 붙어 있는 거 있습니다. 뭐요? 포켓몬빵 품잘. 아, 그거 그 SPC예요? 네, SPC 맞습니다. 거예요. 아, 네. 삼립에서 나오는 거니까. 네, 네. 오, 네. 피해가 쏘구나. 네. 그러면 네. 이게 뭐 불매 운동이 있고 바람직한 거 아닌지를 뭐 떠나서 네. 지금 뭐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SPC 워낙 사고가 많이 나고 사망 사고도 있었고. 그렇죠. 손가락 절단 그런데 사고 그 뒤에 바로 예, 있었고. 바로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SPC 뭐 불매 운동 하자라는 얘기들도 일부에서 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럼 진짜 그러면은 우리는 SPC 빵을 안 먹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네요. 사실 뭐 이 점유율 말고도요. 이 가맹점만으로 따져봤을 때도 파리바게뜨,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치 뭐 이런 떡 프랜차이즈 비즌이랑 아, 또 뭐 비즌. 잠바주스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6천 개가 지금 넘거든요. 베스킨라빈스. 가맹점 수가.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보면 커피 프랜차이즈 중에 제일 많은 게 이디야인데 이디야가 3,500개고요. 그렇게 많이 보인다던 스타벅스도 지금 1,730개거든요. 가맹점 수가. 그리고 치킨 가맹점 수 1위인 BBQ도 지금 2,002개인데 이거랑 비교하면 진짜 압도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또- 그러면 네네. 대한민국 국민이 일주일 동안 SPC 그룹에 대해 돈 안 쓰고 살아갈 수 없는 구조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지금 뭐 그렇죠. 뭐- 저희가 아이스크림 먹고 빵 먹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SPC 그리고 불매 운동을 하면은 이게 뭐 SPC 경영진이나 아니면은 거기 대주주들이 반성을 하고서 뭔가 바꿔야겠다 이런 압박으로 작용하면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가맹점, 예.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가격받는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 이제 잠시 후에 또 해볼 건데 그 전에 실질이라고 사실상 엄청나게 좀 뭐 독점이라고 좀 그렇고 매장이 많고 이 마켓쇼의 포션이 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왜 이렇게 된 그래가지고- 거예요, SPC가? 아, 요래가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는 너무 이게 독과점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SPC를 카카오 먹통 사태에 빗대서 이 빵카오라는 그런 이 신조어까지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건데요. SPC가 이 성장기에 이 기존 업체인 삼립이나 샤니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인수를 하면서 빠르게 이 몸집을 키워왔었고요. 그리고 이 제빵 산업 특성상 초기에 이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데다가 뭐 상온, 냉장, 뭐 냉동 이런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유통 물류 시스템까지 갖춰야 해서 시장에 이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미 몸을 불려놓은 SPC가 있으니까 사실 기존 독점 체제가 깨지기 조금 힘든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깔아놓은 게 많아서. 네. 근데 사실은 예전에 SPC 그룹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기사들도 있긴 있어요. 저는 뭘 봤냐면 우리 바게트라는 거 우리가 뭐 언제 식빵 먹었지 언제 뭐 바게트 먹었나? 그 바게트를 만들기 위해서 뭐 80년대 뭐 프랑스 가서 그 기술을 배워서 뭐 엄청 먼 고생 끝에 만들었다. 그래서 사실 제빵사들 양성하는 데에서 네. 상당 부분 역할을 했던 역할을 건 했다. 맞죠. 그 파리크라상에서 고급 빵집 시대를 열었다. 네. 그런 긍정적인 기사들도 보긴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상황을 넘어서서 안전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예?
사실 해외로도 지금 엄청 많이 뻗어 나가고 있거든요. 해외 SPC가. 진출을 했어요? 네, 해외 진출 엄청 많이 했습니다. 어. 근데 지금 상황이 보면 사실 이번 안전사고 안 터졌으면 네. 이런 일들을 전혀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네. 산업재해를 얼마나 일어났나 좀 봤더니 최근 5년 동안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지금 SPC 계열사에서 터지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터져서 다 이런 뭐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게 알려진 거죠. 네. 앞서 한성호 기자 잠시 얘기했었는데 불매운동 있잖아요. 네. 이게 진짜 고민인 거예요. 왜냐하면 불매운 SPC 그룹의 이 산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좀 경고를 하고 싶기니까 불매운동 할 수는 있는데 하면 본사보다 당장 자영업자들이라는 그 가맹점주들도 타격을 받으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이어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좀 저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가맹점주들도 본사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매출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매출 떨어진 거에 대해서.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도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본사가 문제가 회장님 오늘 무슨 치킨 프랜차이즈도 네.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가맹점주분들의 매출이 떨어지는 거 맞는데 네. 그게 본사의 오너 리스크, 본사의 문제 때문에 가맹점의 지금 단기 매출이 떨어졌다라는 게 입증이 안 되니까 이게 참 소송하기도 힘드신 문제들이 있거든요. 아, 네. 법리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게 그래서 그 전에 본사의 오너 리스크 때문에 떨어지기 전에 매출과 그 이후의 매출을 비교해서 네.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법적으로 좀 증명하기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어려워서 그렇죠. 4808님 불매운동 하고 싶은데 애들이 그걸 알까요? 포켓몬빵을 지금부터 없어서 못 사는데요 하셨고요. 네. 7942님 SPC 불매운동 때문에 매장 근무하는 제빵사들은 사장님 눈치 보고 너무 힘들어요 하셨는데 한지영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불매운동 하는 게 맞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개인 근데 의견으로. 진짜 저는 회사를 생각하면 너무 진짜 이때까지 어떻게 사람들 거의 뭐 이렇게 노동 착취 비슷하게 지금 기업을 불려온 건데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불매운동이 맞죠. 근데 또 가맹점주들을 생각하면 이게 거의 딜레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좀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을 불매운동을 오래 가져가고 또 안전하게 가져가자 뭐 이런 움직임도 조금 보이는 게 약간 지금 회사가 또 미숙한 조치를 한 거잖아요. 회장을 사과해도 또 한 번의 사고가 또 일어났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서 심지어는 좀 이런 장기화가 될 것 같은데요. 불매운동이 이게 의지가 확실히 보이는 게 무조건 사지 말자 이런 태도를 지금 보이는 게 아니라 평소 10개 살 거를 5개만 사자 이렇게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 의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매운동 반대예요. 왜냐하면 하고는 싶은데 불매운동을 했을 때 본사가 얻는 타격에 비해서 본사는 미미합니다. 오너 일가들이고 보고 한다고 뭐 얼마나 타격을 받겠어요? 주식 좀 떨어졌다가 다시 복귀하지 시간 지나면. 당장 이 가맹점주 자영업자들이 받는 타격이 너무 크니까 저는 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도 가끔 이 파리바게뜨 매장 들어가면 자영업자는 사장이 혼자 앉아 계시는 매장이 네, 꽤 있단 말이에요. 있죠. 그럼 그 자영업자분들 속 타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장 그분들이 얻는 타격이 너무 커서 예. 그렇죠.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일단 이거 원인이 촉발된 포인트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이제 노동부에서 역할을 해줄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근로감독권도 있고 여러 가지 조치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그리고 제조 과정에 대해서 노동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세게 짚고 그리고 계속 점검을 하는 부분들을 강화하는 걸로 일단은 해결을 하고 그 이후에 불매운동 부분은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하나 보죠. 마지막으로. 아파트 관리비. 나 이거 오늘 알았네. 네. 국토부에서 관리비 의무 공개하기로 했다는데 그러면은 이전까지는 관리비 공개가 안 되고 야 너 100만 원 그럼 100만 원 내고 뭐 10만 원 그럼 10만 원 내고 이랬다는 건가? 아니 지금도 하고 있긴 한데요. 고지서 현행법상으로는 이 100세대 이상 아파트만 이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게 해서요. 소규모 그러니까 약간 소규모 아파트들은 내 관리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이거를 알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거고요. 앞으로는 이 내역을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아파트가 더 늘어나서 50세대 이상으로 100세대 이상이었던 거를 50세대 이상으로 낮춰서 더 확대하게 그 얘기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단지 같은 경우는 왜 저는 집에 네. 뭐 날라오는 거 봤거든요. 날라오면은 뭐 아파트 관리비에 엘리베이터 이용료, 전기료 뭐 얼마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장기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아파트를 보수할 일이 맞아요. 생기면 있어요. 그걸로 하고 뭐 이런 장기 게 수선 있는데 충당금. 이게
나 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안 됐던 한 거거든요. 동짜리? 네, 한 동짜리. 그리고 뭐 원룸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데는 뭐 지금도 이게 바뀌어도 사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원룸 준호 아줌마가 내라는 대로 되고. 네, 오피스텔과 그렇죠. 원룸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관리비에 대해서 아직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왜 그걸 네. 그 공개하는 게 어려운가? 그 어차피 내부정은 정리할 건데 내부정 정리한 거 나눠주면 되는 건데 그걸 왜 의무화 못하게 한 거예요? 그동안에? 못하게 한 게 아니고 의무는 안 하게 해야 한 할 거예요.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뭐 아니면 내가 나 관리비 너무 많이 나왔어 인식은 해도 혼자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뭐 단체로 모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대단지는 그게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구조였던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 백공경제 알려드릴 게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SBS 한남의 한지영 기자, 한상우 기자였고요. 오늘 오프닝송 틀어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끝곡 하나 준비했어요. 브레드의 이프가 아니라 이프의 브레드. 브레드의 이프구나. 우리 남 PD가 한글로 써줬는데 가수가 브레드고 제목이 이프예요. 그런데 또 그걸 반대로 말해버리네요. 예. 브레드의 이프는 광고 듣고 들려드린답니다. 오늘 한남매원 여기서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